네, 박은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오늘은 여성건강법 편입니다. 네. 원장님, 우선 신체라고 하죠. 네. 사람의 몸을 네. 딱 보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네. 어떤 기관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네.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다른가요? 일단 그 기관이 틀리다는 것, 그 모양이 틀리다는 것 자체가 형태, 그러니까 기능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기능이 틀림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 몸의 흐름도 틀리게 됩니다. 남자는 일단 양기가 강하다, 여자는 음기가 강하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기운의 차이에 있어 가지고도 남자는 기를 자꾸 퍼뜨리는 방면에 여성은 기를 자꾸 안으로 응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남자는 기운이 너무 소모되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은 반면에 여성분들은 기운이 울체되어서 생기는 병이 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속에서 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혈, 즉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피를 위주로 살아가서 피가 모자라거나 피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어혈이 생기거나 이런 질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확연하게 남자와 여자를 차이가 나게 하는 기관이 바로 자궁이죠. 네. 자궁 같은 경우에 특히 피의 유입이, 혈액의 유입이 많아야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기가 나중에 착상이 될 때도 혈액이 풍부해야 그 부분에 뽀송뽀송하게 아기가 착상이 잘 되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잘 유지되느냐,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가 여성 건강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보통 간 질환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의 몸에 있어서도 간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용어상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본다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라는 것은 간 시스템, 간과 연결된 예를 들면 눈, 간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머리카락의 모발 상태, 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손톱, 발톱 이런 것들도 다 한의학에서는 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식기, 그러니까 비뇨생식기도 한의학에서는 간에 속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간장, 여기 있는 간 덩어리를 얘기할 거예요. 간. 이 장기로서의 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해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요. 소화기 기능이 안 좋을 때 생기는데 여성분들은 소화가 안 되어서 생기는 간의 문제, 간의 소화 요소가 안 뿜어지는 문제 정도로 많이 생기는 반면에 남성분들은 간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많이 하잖아요. 술 먹고 술과 스트레스. 남성의 스트레스와 여성의 스트레스가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그 열이 나면서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 종류와 한의학에서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화를 내게 하는 것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병이 들면 화를 유독 많이 내고 욱하는 성질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술을 또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가 많아졌을 때 간에 쌓이는 능력이 훨씬 쌓이는 어떤 정도가 더 심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음주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받는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쳤을 때 남성들에게 간장 질환이 조금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여성분들도 요즘은 사회생활도 많이 늘었고 그럼에 따라서 조금 간장 질환 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 외에 간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 이것이 주는 어떤 질환들은 그 중에 하나가 갑상선 질환이나 그 다음에 어떤 소화불량 질환,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 화병 질환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으니까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간 질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기로서의 간 질환은 그냥 그 분류로 볼 때 남성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 현재 볼 때 그러나 갑상선이라든지 뭐 손톱 상태, 머리카락, 눈 전체적인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간을 얘기할 때는 여성도 그만큼 질환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질환을 또 떼어서 보자면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앓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보면 비뇨생식기라고 볼 때 또 다른 현상으로 남성도 뭐 겪게 되나요? 방광염이라는 것 자체는 그 어떤 신체적인 구조상 질염과 더불어 가지고 방광염 자체가 신체의 구조상 여성분들에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예민해졌을 때 남성이 앓는 어떤
그 방광과 비뇨생식기의 어떤 질환에 비해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성 질환이라고 분류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치료 걸리기도 쉽지만 치료하기는 또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 질환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의 질환이라고 그냥 볼 수 있겠습니다. 질환 자체는 여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렇지만 더 걸리기 쉽고 치료가 어려우니까 여성들이 더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맞습니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고 남성들은 사실 걸리기가 쉽지도 않고요. 오히려 전립선 쪽에 문제가 더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 질환에 있어 가지고 방광염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선 여성 질환하면 남성에게는 없는 자궁이라는 장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여성의 건강, 특히 자궁의 건강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를 잘 관찰하면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내 몸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온 결과물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은 것들은 대변, 그 다음에 마신 것들은 소변, 그리고 숨쉰 것들은 땀, 뭐 이런 식으로 각 해당하는 분비물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바로 생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생리의 척도가 생리량이 생리 주기가 일단 정확한지 그 다음에 생리통이 없는지 생리통의 기준은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가 생리통이 괜찮은 정도입니다. 진통제를 한 알이라도 먹어야 내가 살만하다고 싶으면 그 생리통은 무조건 고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리 주기는 아까 넘어갔는데 생리 주기는 28일 주기가 일단은 정확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로봇도 아니고 28일을 다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정도는 감안을 해서 보통 빠르면 26일, 늦어도 30일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꼬박꼬박 한다면 일단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 대두되는 질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리통 같은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만 그러면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는 여성의 그 자궁 양쪽으로 난소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평생 써야 될 난소가 한꺼번에 다 생겨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난소들은 뇌하수체의 명령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의 난소, 오른쪽 난소, 왼쪽 난소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건데 나오는 그 상태를 배란이라고 부릅니다. 배란이 일어나고 나면 15일, 보름 뒤에는 그 임신이 안 되면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난자가 배출되는 이유는 당연히 임신을 위해서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배출이 되는데 배출되는 그 경로를 나팔관이라고 하는데요. 난소부터 시작해서 자궁까지 들어가는 그 경로 자체를 나팔관이라고 그러는데 나팔관 자체의 그 폭이 굉장히 좁은데 한 달에 하나의 난소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좁은 곳에 3개, 4개, 심지어 10개 이상씩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막히는군요. 막혀서 누가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상태가 되다가 우연하게 하나가 툭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 배란이 일어나서 생리를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을 다낭성, 낭이 여러 개가 많은 난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현대에서 불임 환자분들이 아주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거고요. 지금 현재 뭐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성 호르몬 양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호르몬 질환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생활에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호르몬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역추적 관찰을 하고 특히 진료실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특히 하체 비만인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살이 좀 찌거나 유제품이나 과자 같은 것을 굳이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 경우에도 살 빼는 것을 다이어트 하시는 것을 굉장히 권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조금 빼빼 마른 경향까지 갔을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들을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 뭐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뭐 트랜스 지방, 뭐 인스턴트 식품, 네. 또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 이런 네. 것들로 생긴다고 이제 추정을 하시는 우리 몸에서 거군요. 호르몬이 저장되는 많은 곳들이 저장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지방이거든요. 예. 지방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지방질들 조금 해소를 하면서 내 몸의 어떤 호르몬 체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한약이나 이런 면을 자꾸 복용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그런 신호 체계를 바로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 기능들도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배출이 되게끔은 하는데 통로에서 막혀 있다가 어쩌다 한 번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몇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네. 건가 보죠? 네, 이제 미리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네네. 이 관 속으로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씩, 미리 하나씩,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나와야 하는데 네,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켜가지고 그 이전에 저희가 뭐 생리통에 대해서 한번 다룰 때 말씀을 하셨어요. 생리통에서도 네네. 말씀하시고 그 불임 편에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여성이 그 첫 초경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임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네네. 체크를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여성의 몸으로서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생리 상태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생리에서 주기나 통, 그 다음에 생리량이나 생리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냉대하가 없어야 됩니다. 이 보통 보면은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손발이 차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발이 차다는 것 자체가 몸이 냉하다는 거니까 이 냉한 것들을 질병으로 드러났을 때 냉으로 대하가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대하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라고 동해봉합 문헌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냉대한 문제가 여성의 냉증, 다시 말해서 차가운 것을 살펴보는 가장 큰 척도고요. 그 전에 손발이 항상 차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 몸이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궁에 혈액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 혈액이 풍부하면은 일단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따뜻함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표시가 손끝 발끝까지 잘 가느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유난히 잘 빠지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얇아지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피가 안 가서 그렇잖아요. 네. 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손톱 발톱 간과 관련된 혈액이 저장되는 탱크인 간과 관련된 곳에 지표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내 몸의 자궁 상태도 조금 약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전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소화기관이 튼튼한가 하는 겁니다.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비위가 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일단 강해야 우리가 먹은 밥이 피로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건강하게 뱃속에서 키우는데도 네. 소화기관을 미리 점검을 해두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리를 한다는 것이 남성과 가장 다른 여성의 어떤 신체의 네. 반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못 겪어보셨으니까 네. 환자의 상태는 알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는 것이 그 생리하는 주간에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네. 앞뒤로 네. 변화를 많이 겪거든요. 네. 마침 이것 관련해서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생리증후군에 대해서 네. 이분이 겪으시는 게 정상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짜증나고 불안하고 몸이 붓고 특히 겨드랑이가 아프다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뭐 겪기는 하지만 겨드랑이가 아프다면 어떤 증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생리 전 증후군의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네. 내가 이것이 병이냐 그렇죠. 아니면 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의 차이인데 질병이라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 고쳐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짜증과 불안감인데 예를 들어 짜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가 그냥 단순하게 뭐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바가지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짜증감이나 네. 심지어 도벽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다. 아니면 주변 사람이 과하게 신경을 써야 될 정도라고 하면은 치료돼야 될 대상입니다. 네. 아까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로 제가 기준을 드린 것은
내가 참을만 하면 괜찮지만 도저히 네. 약을 먹지 않고서는 못 참겠다는 정도면 생리통이 사실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네. 사회적으로 그런 여자분들이 대부분 생리통을 겪기 때문에 너무 다들 환자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네. 것이고 생리통이 아예 없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돼야 정상이지만 네. 그래도 어떤 기준을 삼는다면 진통제를 먹어야 돼, 내가 넘겨야 될 정도면은 네. 꼭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생리전 증후군도 짜증이나 아까 겨드랑이 아픈 것이 여기가 막 부어가지고 림프절이 부을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통증이 내가 있는데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야. 이런 정도면은 내 몸 상태를 그냥 살펴보시고 그러지 않고 이것이 어떤 불편함을 해서 꼭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학업이라든지 일하시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고치셔야 되고요. 생리전 증후군 중에 하나가 생리통인데 생리전 증후군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그런데 그 준비가 갑자기 무산돼 가지고 안 하게 돼요. 그때 느끼시는 기분이 허탈하고 탈락감도 느끼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또 통증도 느낄 거잖아요. 네. 여성의 몸의 자궁은 왜 있냐면 자궁의 본래의 기능은 아기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 여성들이 자궁병이 그만큼 많아진 이유가 출산 시기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생리를 자꾸 겪기 때문인데 생리라는 것은 이전에 배란이 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배란이 아까 일어나는 이유가 난자가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배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그 전에 자궁이라는 내막 안에서 일종의 신혼집을 거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실패군요. 네, 신혼집을 만들어 놓고 네. 내막 안에서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침대도 마련해 놓고 환경도 좋게 해놓고 따뜻하게 난로도 떼놓고 난자가 이제 치장을 하면서 내가 만날 정자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룰루라라 나오는 거죠. 여성분들이 데이트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집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 준비를. 남자는 그냥 들어오기만 한 거야. 근데 들어와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울면서 정자가 없으니까 그 집들을 전부 허물어 내는 거죠. 본인의 할 일을 못하고 네. 배출되는 것에 대한 그때 느끼는 설명이 몸이 좀 네. 좀 너무 오버한 경향이 있긴 있지만 네. 그 느끼는 불안감이나 허탈감을 그렇게 설명하면 그때 또, 네. 일단 무너지게 되는데 본인이 그때 할 일을 못하고 그냥 실패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실패하는 것이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탈락될 때 네. 몸에서 호르몬 체계가 명령을 내리면서 네.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작용을 하냐면 일단 신체 온도를 올립니다. 온도를 높여놔야지 네. 내 몸에서 그 자궁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네. 기초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네. 그 전부터 온도를 미리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36.5도가 기초 체온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몸 속은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온도가 1도 이상이 오른단 말이에요. 1도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아주 크죠. 그런데 온도를 높여놨다가 내 몸이 온도가 살짝 높으면 몸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탈락을 함에 있어가지고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몸에서 그 주변 온도가 1도만 떨어지고 내 몸 온도가 1도만 떨어지면 사람이 면역력이 30% 이상이 뚝뚝 줄거든요. 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느끼는 감정이 좀 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었지만 몸의 호르몬 체계가 대혼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느껴지는 그 현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이겁니다. 이런 호르몬 체계가 온도가 높고 막 이렇게 피를 왕창 모아놓고 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변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느끼는 어떤 짜증, 불안감, 그 다음에 여러 곳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몸이 그만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하지 못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내 몸의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체온과 이 기혈순환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짜증나고 불안하고 몸이 붓고 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생리 때 현상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지요. 네. 그러나 이거 좀 심한 것 같다, 내가 스스로 겪기에 좀 힘들다 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하고 그럼 겨드랑이 아픈 것도 정상적입니까? 약간 좀 평소부터 겨드랑이가 좀 불편하다.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쪽의 네. 겨드랑이 중에서 왼쪽 겨드랑이에
림프절들이 다 몰립니다. 네. 여기 왼쪽이 대략 70% 정도, 오른쪽이 30% 정도의 온몸에 있는 림프절들이 네.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특히 그 호르몬 체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서 네.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기구가 바로 림프잖아요. 그 림프의 어떤 변화가 민감하게 느껴지시는 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절 부분들을 평소에 많이 만져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줘가지고 네. 각 관절 부분에 림프절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요. 아주 큰 림프절이 사타구니,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리고 이 갈비뼈 사이. 네. 저번 시간에 아마 림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간지럽혔을 때 간지러움을 많이 느끼는 가려움을 많이 타는 부분이 림프절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의 지난 시간에 제가 테니스공 가지고 이렇게 림프절 잘 하는 걸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림프절 순환이 내가 안 되는 분이라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통증이 심하거나 이렇게 만져서 부어오름을 느끼거나 하면 치료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이 내용은 혹시 우리 박 원장님께서 적당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이니까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배란일과 평소 때 남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느껴진답니다. 네. 보통 때 느끼는 것과 다르게 배란일에는 남성적이고 각진 얼굴에 더 호감을 느끼고 평소에는 곡선이 두드러진 남성 둥근 얼굴에 호감을 느낀다는데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네, 제가 예전에 성에 관한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긴 한데 네. 성적인 기준의 차이인데요. 네. 이 배란일과 생리일 때 여성분들이 느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호르몬의 기준 때문에 느끼는 어떤 성적인 그 취향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란이라는 그 자체는 조금 전에 제가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려서 내가 그러니까 난자도 하나의 여성으로 본다면 네. 상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상상이 가시죠? 네. 난자가 배출되어서 나에게 맞는 남자를 만나는 어떤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임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성욕이 훨씬 더 높아지거나 성적인 취향이 나의 원래의 취향이 나오는 경우가 두드러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거군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 기미가 끼고 네. 좀 뭐랄까 약간 살이 찌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사회인류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모든 동물들이 임신 전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예뻐가지고 입술도 두터워지고 빨그레지고 엉덩이도 붉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동물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동물들에서는 그걸 발정기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컷 말고도 암컷에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배란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임신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동물들도 거죠. 뭐 살이 찌고 하여튼 좀 못 나집니다. 네. 여성분들 기미가 끼고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의 임신이 되었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생리할 때 어떤 그런 배란과 생리 때의 나의 성적 취향이 좀 틀려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일단은 맞다고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그때 더 남성적인 그 네, 얼굴에 호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럴 수 있다, 가능한 일이다. 여성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그 생리 때, 배란 때 이때 쇼핑하는 그게 달라진다고 해요. 평소에 잘 선택하지 않는 그 디자인이나 네. 물건들을 사게 되거나 네. 충동 구매하게 되거나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호르몬하고 뭐 생물학적인 네네. 근거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질문이 실시간으로 네. 질문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죠. 재밌네요. 예. 다음부터 실시간 질문하시는 분들께 선정해서 책 한 번씩 드릴까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갱년기 관련해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거를 여성들이 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 그때 하셨어요. 네네네. 진정한 여성이 된다 하고 생각해도 좋다고 네. 그런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갱년기가 됐는지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갱년기의 지표는 폐경이라고 볼 수는 있죠. 네. 폐경 외에도 갱년기 때 폐경이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갱년기라는 것은 폐경이 되어서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 자체를 갱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이제 갱년기 증후군들은 예를 들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뭐 드라마 보면은 막 이렇게 부채질하시네. 그다음에 얼굴에 실제로 홍조가 자꾸 일어나서 붉어진다. 그다음에 식은땀이 난다.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자꾸 뛴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질건조증이 생기고 방광염이나 이런 데 전투이 잘 되고 몸살 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점수로 표현해 놓은 예, 표 좀 보여주세요. 표 있어요, 저희. 예. 네, 제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예. 어떤 일본에서 정리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상, 예를 들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가 10점, 네. 심하면 이걸 다 더하는 거죠. 네. 체크해서 더해서 합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갱년기 증상이 시작된 걸로 봅니다. 네, 합계의 점수를 내셔가지고 네. 대략 지금 이것들 점수를 내셔가지고 네. 중등도 이상. 반 정도 이상의 점수가 되면은 네. 갱년기 때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중간 점수가 이게 한 거의 3단계 다 정도로 나오네요. 그러네요. 3단계 정도가 나눠져 있는데 반드시 치료돼야 될 부분,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치료를 했으면 권하고 싶은 네. 점수, 네.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할 단계가 지금 있다는 분, 네. 그 다음에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분, 이렇게 네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한 4종류로 나눠서 중간 정도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프하게는. 그 다음에 꼭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여성분들에는 조금 전에 표시했을 때 예,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마치 이제 30대 중반, 40대 초반이신 분들이 막 내가 피곤해서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하면 와서 하는 말이 저 갱년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의 극심한 때하고 똑같습니다. 호르몬이 아까처럼 사춘기가 될 때 아니면 생리가 될 때 갱년기일 때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잘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네. 그 차이고, 그것은 내가 피로를 잘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는 것과 똑같은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갱년기는 아니다. 피로가 아주 심한 증상이고 그것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정도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요즘 조기 갱년기이신 분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40대 한 중반 이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한 번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경이 되지 않아도 갱년기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건가요?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이죠. 폐경이 되지 않으면 갱년기라고 일단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쉬셔야 되는군요. 그런 네. 분들은. 네. 자, 그러면 이제 갱년기 말씀 나눴는데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네. 앞서 초경부터 이제 임신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신 과정 겪고 나서 네. 산후조리가 네. 그 이후에 여성들의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 이제 설명해 볼까요? 산후조리 기간이라는 것이 산후에 보통 30일에서 다음에 100일, 그다음 이 정도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이때 내 몸에 아기가 가지다가 아기가 이제 출산을 하면서 몸속에 있는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재정비가 됩니다. 네. 그때 내 몸 조리를 굉장히 잘해서 준비가 되면은 그 전의 몸보다 훨씬 더 나은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재수 뭐 이 정도로 표현을 드릴까요? 그 전에 공부를 혹시나 못하고 있다가도 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다면 내 몸의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성적도 네. 바뀌고 그런 것처럼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몸에서 생기라고 하는 거, 몸이 네. 건강한다는 기준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일 뭐 혈액순환 잘 되고 몸이 따뜻하고 항상 생기고 항상 웃는 얼굴이 될 수 있으면 건강할 거잖아요. 네.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그때고 따뜻함이 불어넣기 쉬운 시기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따뜻한 뿐만이 아니라 차가움도 들어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몸조리를 잘 해가지고 내 몸의 자궁도 깨끗하게 하고 자궁이 아기가 출산돼서 자궁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속에서 뭔가 정비되고 네. 자궁에 모였던 혈액들이 다시 바뀔 수 있는 시기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과 내 몸의 생기, 따뜻함들이 한번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조리를 잘 해주시라는 거죠. 네.
오늘 실시간 질문이 쏟아지네요. 좀 이제 선택해서 드리는데요. 어머니께서 갱년기시랍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딸이 있어야 돼요. 네, 일단 그 약재로는 예를 들면 지왕이나 당귀 뭐 이런 식으로 혈액을 풍부하게 하는 약재들이나 갱년기일 때 열 조절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황백이나 지골피, 목단피 이런 약재들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한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조금 그램수라든지 하루에 드실 양들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셔서 빨리 지나시고요. 아주 급한 불은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끝이 돼 평소에 드실 수 있는 음식 중에서는 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콩이 속에서 이소플라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좀 많긴 한데 뭐 그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남성들이 여성화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런 음식들이 여성의 몸에 들어가서 그런 성분들이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콩밥을 드시라는 거, 그 다음에 콩으로 만든 여러 가지 콩나물, 그 다음에 두부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치계도 많고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석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런 여성들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미리 좀 찾으시고 혹시나 드셔가지고 내가 피부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시는 음식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맞는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호르몬이 좋아지고 왜 사랑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내 몸의 호르몬 기능이 좋아지고 나의 뭔가 좋게를 만들어주는 게 있으면 피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약을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증상도 좋아지지만 피부도 좋아졌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평소에 먹어서 며칠 동안 먹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 라는 음식이 있으셨다면 그 음식을 집중적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콩은 그러면 아무 콩이나 괜찮습니까? 콩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콩은 대두황건이라고 그래서 매주 띄울 때 쓰는 노란 콩이 콩인데요. 그거 말고도 강낭콩부터 쥐눈이 콩이라고 해서 특히 갱년기 시니까 신장 쪽에 좋은 신에 좋은 그 콩이 좋기 때문에 검은 콩 중에서 쥐눈이 콩이 약효가 조금 더 신의 이 콩팥이라는 신장 계통을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콩들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장단 지역에서 나는 장단 콩이 쥐눈이 콩입니다. 그리고 그런 콩들을 식초에 담겨서 식초 초콩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렇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쑥당귀 구기자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평소에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쑥이라든지 당귀, 구기자 이런 약재들이 굉장히 좋은 약재들입니다. 쑥 같은 경우에도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요. 당귀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의 가장 대표적인 약재고요. 그다음 구기자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장복을 하게 되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제 책에 아마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구기자. 뭐 일화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떤 젊게 보이는 이런 분이 늙은 노인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구기자예요?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사실 200살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거죠. 그게 구기자입니다. 어느 저기 식당에 가니까 술 광고로 벽에 붙어있는 맞습니다. 좋은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생방송 중에 하신 말씀은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하니까 그 질문 들어오신 분들 한 달 정도 모아가지고 그중에 한 분 책 선물 드리는 걸로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